노무현의 토크쇼 심청이 2013년 우리를 슬프게 했던 현장의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심청을 통해서 현장에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정말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각종 편법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이게 진짜 최저임금 문제라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임금 노동이라는 것, 여기에 돼가지고 뭐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어떤 생활 수준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 사실 안타까운 거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하상우 씨께서는 이런 거 주변에 보면 청년들 특히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88만 원 세대라는 것도 원래 비정규직 청년 임금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보면? 일단 인터넷을 하다 보면 예. 사실은 최저임금이라는 것들이 인터넷을 많이 하는 세대에게는 내일은 아닌 것 같은, 먼 얘기인 것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인식이 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기본 바탕이 아닌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관심도 자체가 그런 임금을 받고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류의 의견이 또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인터넷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것들이 아닌가. 최저임금이라는 부분들이 마치 남의 얘기인 것 같고 마치 먼 얘기인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또 그런 인식이 좀 더 해결되는 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큰 출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아까 우리가 해요. 처음 일부에서 논했던 S전자 서비스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상? 네네. 아까 19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이건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안타까운 그래서 과정이 거기가 아마 발생하겠는데.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00시간씩 이렇게 일을 해서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9개월은 거의 월급을 못 가져가니까 이제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삶을 뭐 어떻게 보면 연명을 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본인들이 재료비 같은 걸 또 막 갖다 쓴 게 있고 하니까 바로 또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럼 이 최저임금을 결국 올리자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의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게? 뭐 사실은 최저임금이 2014년도 좀 7.2% 상승했잖아요. 제가 제조업하는 또 사장님들 만나보면 또 우는 소리를 해요. 굉장히 힘들다. 우리가 이게 그 전 세계가 낮은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조업의 어려움도 이해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물가 수준하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지금 원래 2013년도 4,860원이고 내년이 5,210원인데요. 네. 그 받는 분들은 참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고, 또 그 중소기업을 하거나 또 작은 식당을 하는 또 그런 분들은 또 굉장히 어려워들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개인 입장을 조금은 더 제가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걸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최소한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갭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주는 주체가 뭐 대기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더라도 충분히 또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일손이 부족하면 사람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현장에서 만나보면은 최저임금이 7% 정도 올랐는데도 굉장히 또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비용 지불을 조금 더 하는 방법과 하나, 그래서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을 써서 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뭐 미국 같은 데 머리를 하나 커트를 하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비싼 그렇죠. 이유가 그런 이유하고도 맞물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현실적으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내년도 5,210원에 대한 최저임금도 받는 분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런 임금을 주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좀 저도 딱히 막 강하게 주장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이 최저임금을 7% 올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이 예.
선제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실제로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좀 더 어둡게 하는 최저임금을 거니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70만 정도가 돼요. 아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 노동자가 1,7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는 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늘상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경제계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이제 최저임금을 흔쾌하게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리고 전혀 최저임금을 주고 있지 아니한 대기업조차도 정경련이나 이런 데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에 굉장히 반대 의견을 많이 내요. 근데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그 뒤를 이렇게 뽑아보면 결국은 대기업에서 물건을 만들려고 이제 하청을 주거나 협력업체에 이렇게 이 단가를 계산해서 줄 때 기본적으로 단가의 계산의 기본이 되는 게 최저임금인 거죠. 1차, 2차 될 때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재료비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실제로 대기업은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그 행정 당국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뭐 이렇게 그 감시 감독을 한다라고 하지만 매년 감시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한 1,6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아니 170만 명인데 그중에 1,600건밖에 안 1,600 들어간다는 건밖에. 거는 거의 예, 1,000분의 안 되는 1인데. 거죠. 이게 것이고. 이제 그 노동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최저임금을 받는 층이 지속 고용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 그 왜 최저임금 하나만 더 하면 네. 안 하겠습니다. 짧게 그 특히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이게 쓰는 네. 경우가 있는데 저는 왜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서산에서 그 피자집의 아르바이트 여대생 결국은 자살을 했죠. 예. 근데 그분은 이제 9시간씩 근무를 시키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을 줬어요. 하루에 9시간을 시키고. 근데 피자 가게가 하루 종일 바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딱 정말 바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절하게 본인이 정말로 사용해야 되는 시간만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 쓰는 사람은 그냥 오랫동안 어쨌든 채용해서 뭐 허드렛 일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나머지 정리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착취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을 쓴다 하더라도 정말로 본인이 바빠서 본인이 이렇게 커버가 안 되는 시간을 주요로 해서 사람을 쓰는 것이 의원님, 맞다 이런 생각이 시간 듭니다. 선택제 일자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하죠. 아니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약간 그쪽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요,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고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그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고용률 70% 가려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성 고용률이 지금 낮다. 남성 고용률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여성을 어쨌든 집안에 있는 여성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시간 선택제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 공공기관에서 청년 취업 3% 하는 거 이것도 시간 선택제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원래 생각했던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시간 선택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배치되는 저희가 거죠. 지금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단 과장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그런가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포함해가지고 정부의 지금 일자리 정책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노동 정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올해 대형마트 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일부 전환되면서 신규 채용이 예. 오히려 줄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이 신규 채용률이란 게 어떻게 실제로 나타났나요? 그 대형마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은 주로 그 상품 진열이나 계산 등의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의 신규 채용에는 크게 영향은 없는데요. 예.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라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그 양질의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그 고용률이라는 거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개략적으로.
대형마트와 관련해서요. 아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그 고용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 지금 현재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호조적인 좋은 그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영향은 이제 경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긴 한데요. 그리고 특히 그 여성의 그 시간제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아, 작년보다. 예. 그럼 우리가 고용 최근에 한 5년간 얘기 나온 것들이 양질의 예. 일자리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많이 언론에 등장하고 하는데, 그럼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산된 건지, 아니면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것처럼 뭐 그러니까 인턴이라든지 이런 약간 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인식되는 자리들이 많이 양산된 건지, 좀 그것도 한번 정성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 각 부문별로 그 수치는 예. 제가 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예. 그 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예. 그 전년 비해서 예. 그 임금도 수준도 올라가고 아, 그리고 비율도 올라가고 또 만족도라든지 자발적 선택의 그 정도도 좀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시간제 일자리 질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선택지 일자리들. 글쎄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정부 입장이 뭐 그런 거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주어지는 일자리가 그 시간제 일자리밖에 없어서 거기 가는 경우가 많고요. 노동부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노동부 안에 있는 직업 상담원과 관련한 시간제 일자리를 좀 처우를 개선하고 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나요? 그 그거는- 문제도 저희가 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 네.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유, 의원님이 국정감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네요, 보니까. 예. 예, 아니 저희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 관해서는 저희가 관심 많이 갖고 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부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예.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국정감사 하시고 나시면 이게 본능이 생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홍보를 노동부 안에 사실은 시간제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게 많이 예, 이슈가 됐었죠, 사실이 그러니까 그게. 많은데도 그 굉장히 그 차별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은 본인이 전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주어지는 게 시간제밖에 없으니까 시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차별은 없어야 되는데 네. 본인들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받고 네. 내가 한 성과인데 성과는 정규직이 가져가고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먼저 그래서 정부가 뭘 할 때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범을 보여야지만이 그걸 민간이 따라가기가 쉬운데 정부조차도 지금 굉장히 그 조악한 상황에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연달아 최근에 국회 청소 노동자 문제 같은 것도 있었죠. 네, 보면은. 뭐 그건 약간 뭐 좀 참. 예, 나중에 언급해 보겠지만은 네. 저희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양질의 일자리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먼저 여기 하시인부터 한번. 양질의 일자리 아까 네. 저기 그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만족하는 일자리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뭐 구분할 수 있는 그 정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의 기준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 아까 기준이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건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 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도 좀 동의하는데 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음. 그 정도가 돼야지만이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한번 곤란 질문 해볼까요? 청년이 생각할 때 양질의 일자리 얼마 정도 월급일 것 같으세요? 저는 청년은 한 300만 원 정도 받. 300만 정도. 네. 강 의원님은 또 기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또 남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예. 제가 2주 전에 일본에 갔었는데 예. 일본이 이제 4년 대졸자가 네. 22만 엔, 동경에 있는 22만 엔을 받더라고요. 그게 20년 동안 급여가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아베노믹스 이렇게 외치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그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만이 일자리는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대형마트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늘어나면서 정규직화되면서 신규 고용이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니까 일자리가 좋아지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줄어들니까 그와 이제 반대급부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게 뭐 청년들이 다다익선이지 않겠습니까? 많이 받을수록 좋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그
그 개인 한 독립된 개인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쓰면은 생활이 가능하느냐 그 수준인데 뭐 청년들이 300만 원을 원하지만 실제로 이제 기업이 고용을 해보면 300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초임의 경우에는 또 많은 경우도 많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쉬운 일은 아닌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 독일의 경우도 굉장히 고용이 경직화되었다가 사실 고용이 확대됐던 게 노동 유용성을 확보하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그러면 네. 전제 조건. 노동 유연성.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노동의 유연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새누리당도 그렇고 경제계도 늘 이걸 주장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노동이 굉장히 유연화되어 있어요. 2년까지는 기간의 제한 없이 2년까지는 사람을 쓸 수 있게끔 기간제를 쓸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파견 업종을 다 풀어줬기 때문에 파견으로도 쓸 수 있고요. 간접 고용의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S전자 같이 아예 이렇게 돌려서 그냥 떼서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은 상당히 고용의 유연성이 있는 방식이고요. 여기에다 더 유연성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어디까지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제 외국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외국만큼 사회 안전망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또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자리 하나가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아까 아픈 애가 나왔을 때 아픈 애를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 사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삶이 아예 좌지우지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회 뭐 사실 안전망이 좀 근데 예. 제가 여기서 좀 보완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되고 싶은 나서 거는 우리가 더 왜- 고용의 유연성을 얘기해야 고용 되지 유연성이 않을까. 중요하냐면 지금은 있는 기간제라든지 파견 업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왜 간접 발생이- 고용만 가지고도 예. 충분하다 이런 생각은 예. 듭니다. 저희가 지금 뭐 이게 환노위 회의장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좀 약간 정리를 하고 할 텐데요. 예. 사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는 게 더 안타까운 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심청이가 뽑은 2013년을 슬프게 한 영상 또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이곳에서 20년 넘게 동네 세탁소를 운영 중인 이경호 씨 부부. 언제까지 들어오면 되죠? 언제쯤 되겠어요? 월을 그거고 한 화요일쯤 오세요. 예. 부부가 힘을 합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세탁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버는 한 달 수입은 고작 60만 원에 불과합니다. 밤늦은 시각 우편 집중국. 이경호 씨 부부의 하루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세탁 일을 해놓고 나면 부부는 우편 집중국으로 출근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몇 개 정도나 드실까요? 700발 체력적으로도 만만치 않으세요? 그렇죠. 계속 차가우면 벅차죠 아무래도. 힘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편물을 수레에 담아 옮기는 작업을 하는 이경호 씨. 50대 후반의 나이에 하루 9시간의 육체 노동은 힘에 부치기만 합니다. 이경호 씨가 하루에 처리해야 될 우편물은 11톤 트럭 30대 분량인데요. 저 끝에서부터 여기 다 있잖아요. 예. 이게 오늘 하루에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2시까지 다 나가야 될 물량이에요. 아, 2시까지 나가야 예, 되는 2시까지. 잠깐의 쉬는 시간. 어디론가 향하는 이경호 씨.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네, 됐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그냥. 뭐할 얘기가 뭐 있어요? 묵뚝뚝한 말과는 달리 하루 종일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하는 아내가 그저 안쓰럽기만 합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고된 작업이 끝나고 드디어 아침 퇴근 시간이 밝았는데요. 제일 이 시간이 가장 즐겁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렇게 야간 근무를 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180여만 원. 부부 두 사람의 월급을 합친 액수입니다. 우체국에서 가져다준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 집배원 유아 씨.
하루 배달 분량은 일반 우편물 5,000통에 등기 우편 100통입니다. 5층이에요? 배달해야 될 우편물이 많다 보니 시간 절약을 위해 계단은 늘 뛰어오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예, 등기 우편이요. 비가 오는 것을 알자마자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유아 씨. 왜 갑자기 이렇게 이사. 아니 이것 때문에 저희는 편지가 젖으면 책임 물어요. 저희는 다쳐도 괜찮아요. 얘는 망가지면 안 돼요. 힘들게 일한 만큼의 정당한 급여를 유아 씨는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요? 지금 피디님 보셔도 보편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시간도 오버잖아요. 네.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6시간이에요. 무조건. 근데 저 사업자잖아요. 사장님 5,300원. 그날 밤 유아 씨의 집. 다음 날 배달해야 될 우편물들을 배달 장소별로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매일 이렇게 분리하는 거에만 얼마나 걸려요? 매일 이렇게 하면 그 정도면은 그래도 2시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하루 9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지만 우체국에서 인정해주는 시간은 고작 6시간. 나이가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시급도 가장 적은 걸로 그런 걸로 이제 일에 내몰리는 거예요. 점점. 근데 또 제가 갖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정말 싫어서 떠나도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는 그걸 알아요. 일한 만큼 받는 정당한 급여. 그 당연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재택 집배원들은 매주마다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진짜 1인 시위까지 하시는 보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재택 집배원 몇 분이 저희 심청포차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소리 리포터가 잠시 이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T 현장 나와주세요. 네, 다시 심청포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통해 보셨습니다만 최저임금편에 출연을 하셨던 두 분 함께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밝으셔서 좋은데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정란 선생님 방송 나오고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로 또 달라진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재택이라는 직업을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 재택 이 방송을 나가고 나서 더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조건은 좀 좋아지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목표는 생각이 다 합쳐지고 마음이 합쳐지고 여러 가지를 변동 사항이 많았어요. 그러네요. 네네. 네. 아유, 뭐 얼굴이 아주 좋으셔서 지금은 행복한 것 같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지금 우리 유아님도 옆에 계십니다만은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또 1인 시위 함께 하시면서 내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2013년 어떠셨습니까? 2013년도는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해예요. 네.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전국에 있는 재택들하고 소통하게 된 점. 이제 그게 조금 더 힘들었었는데 방송 후에 이제 제가 저희 화면을 동영상이나 인터넷에서 재택 집배원 치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젠 이 화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걸 보셔서 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굉장한 저희한테는 득이 됐고 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중요한 도화선까지 될 수 있겠죠. 와, 네. 좋은데요. 저희도 좀 감사합니다. 뿌듯한데요. 제가 감사드리죠. 감사합니다. 아니요, 좀 뿌듯한데 어쨌든 2013년 아주 힘들게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2014년에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도.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땐 당연한 건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지금 개인 사업자로 지금 내몰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1인 시위도 지금 10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있고 2014년에도 연장해서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1인 시위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유가 노동자성 인정하고 이제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해왔듯이 네. 직접 고용 해왔듯이 이제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노동자성 인정과 직접 고용. 네, 네. 예, 정규직화 원하고 있죠.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우정사업본부하고 소통이 좀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좀 변화가 있기는 있었다면서요. 예, 방송에 변화 있었죠. 네.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제 상생협의회라고 해서 소통의 길을 만들자 해서 지금 이제 그거를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공문조차도 저희한테 재테크한테 알려지지 않은 곳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각국의 우체국에서 제가 재택들하고 통화하면 그제서야 그런 거 있었냐고 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 후에 변화라면 뭐 지금 현재는 달라진 건 없지만 일단 우정사업본부에서 소통하겠다는 뜻의 상생협의회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배달하는 것 중에 특별송달, 법원 등기 3회 방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저희 개인적으로 재택 집배원 입장에서는 이제 역으로 민사소송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배달의 지연이라든가 뭐 제때 받지 못했던 점으로 해서 네, 5배 송달인가?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저희한테 소송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보완할 것들이 좀 그렇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상 나간 뒤에 자녀분들이 많이 마음 아프셨다면서요? 너무 슬펐대요. 네. 저도 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슬프더라고요. 어떡해. 저도 울컥하세요, 또? 네. 좀 울컥해요. 왜냐면 저의 지난 세월이 저렇게 밖이 안 됐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아직도 저희를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직원으로도 보지 않고 가족으로도 보지 않고 저희도 사랑을 전달하는 집배원이고 네. 행복을 전하는 집배원인데 단지 타이틀만 재택이거든요. 저희 하는 일 다 현장에서 돌아가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분리만 집에서 해요. 한 90%가 현장이에요. 네. 그래서 민원 전화도 다 받고요. 민원들이 하시는 욕 다 받으면서 웃으면서 또 그 다음날 배달 가고요. 다 하는 집배원이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네. 아마 이 말씀 드리면 전국에 있는 집배원님들 다 동감하실 거예요. 눈 오는 날보다는 비 오는 날이 낫고요. 네. 비 오는 날보다는 흐린 날이 좋죠. 배달하기엔. 그러네요.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저희도 집배원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이 좋겠죠. 네, 우리 집배원들이 정말 맑은 날 하늘 아래서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란 선생님. 맞아. 듣고 계시는데 잠깐 제가 옆으로 갈게요.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려면 바로 옆에서 얘기를 나눠야 되거든요. 네. 아니 뭐 이제 지금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정규직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올해 들어서 14년째 일을 했어요. 네. 내년이면 15년째인데 이걸 지금까지 해오면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사실 하는 일은 아내 집배원과 똑같아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또 우리가 열악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네. 그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아침에 그 배달을 나갈 때 그 아까 보셨죠? 유아 씨가 일탄에서 볼 때 그 캐리카에다가 1,500톤, 2,000톤면 한 캐리카에 다 못 실어요. 그걸 싣고 버스 정류장, 2정거장, 3정거장 되는 거리를 한 사람이 보통 2,000세대, 3,000세대를 그걸 하루에 다 배달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네. 또 등기가 와요. 네. 등기 배달을 하면서 하루에 뭐 세금 나오고 또 자동세세 이런 것이 지금은 다 등기로 나와요. 국세청에서 세금 나오는 거. 네. 또 이런 것이 다 하루에 어떨 때 그거 나올 때는 한 300통, 400통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루에? 해도 예, 하루에. 그 상상이 어떤 때는 안 가요. 그래도 그것을 들고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할 때 정말 그것을 점심도 못 먹고 그 점심시간 거의 한 3, 4시까지 그걸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저녁에 4시, 5시 되면 일반물이 또 싣고 와요. 우체국에서 실어다가 네. 또 갖다 줘요. 그러면 채 그걸 정리해서 보내고 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에서 또 그 분리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그냥 거의 비수기 때, 성수기 때인데 한 달로 기준으로 할 때 한 비수기는 며칠 안 돼요. 네. 초하고 말.
그다음에 성수기 때는 한 이제 15일부터 한 25일 네.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거의 한 집에 요새는 뭐 카드나 네. 무슨 핸드폰 요금 이런 게 있잖아요. 워낙 거의 많으니까. 네, 그게 그냥 하루에 한 집에 거의 네. 한 4-5통씩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000세대, 네. 2,500세대 이거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도 뭐, 네. 우리는 자 봐요. 우리는 정말 이것을 뭔 크게 이렇게 무엇을 해달라 그것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때 정말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일을 시위를 하는 것도 정말 네. 우리가 무슨 정말 어떻게 뭐 크게 뭐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고 우리 애가 어찌해서 저렇게 일을 시위를 하면서 어떻게 대화로 좀 해주고 네.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것이 알겠습니다. 예, 우리 너무 어머니가 할 말이 너무 하실 많아요. 말이 계속 막 네. 밤새서 저하고 술 먹으면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어머니. 네. 예,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러나 정규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다고 그리고 또 쉴 때는 월급이 책정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네, 맞아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예. 우리 우체국 재택 집배원들의 환경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건배 한번 할까요? 네. 자, 아라리 그 슬픔들을 모두 떨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건배! 예, 재택 집배원. 저도 이 방송하기 전까지는 집배원은 다 똑같은 집배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니까 또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이걸 우리가 진짜 정부에서 전부 다 직접 고용으로 들리려면은 우표 값이 270원이거든요. 한 500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지금 우정사업본부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정사업본부에 들어오는 우리 우체국에 들어오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택배 물량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우정사업본부는 공무원 조직에 속하니까 공무원 TO는 딱 묶여가 있습니다. 그 전체 안전행정부에서 또 공무원 TO를 마음대로 풀 수도 없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탁 제도로 발달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TO가 묶여서 위탁 형태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죠.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한데 제가 뭐 여기 나온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우정사업본부에서 재택 위탁 배달 제도 운영 실태를 뒤늦게나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면 14년 동안 했는데 그게 조사가 안 돼서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지는 조사는 않고요. 아니요 그 조사 내용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그냥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이거를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느냐 그 문제까지 같이 들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나온 게 개인 사업자로 등록시킨다 뭐 이런 방식인데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인 것 같고요. 아니 이분들이 어딜 봐서 사업자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의 물량도 예, 남이 다 주어진 정해주는 물량, 거고. 그렇죠. 자기가 뭐 그런다고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주어진 물량을 어쨌든 시간 내에 하는 건데 원래 이제 저게 어떻게 보면 시간제 일자리의 시초이기도 하거든요. 재택 집배원 같은 경우 6시간 근무하는 걸로 디자인을 했던 거죠.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러면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은 사람을 더 쓰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반씩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만큼 또 보수는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6시간 한 것만큼만 돈을 주니까.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는 정원과 관련한 거는 차지하더라도 그렇죠. 처우 네. 부분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저는 않을까 처우 싶습니다. 부분은 어차피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저렇게 힘든 거니까 그거를 개선하는 거는 조금의 좀 승의와 시스템에 조금만 변형을 줘도 가능하고 그리고 전체 우본의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4만 명 이상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688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금만 좀 배려를 해주면 좀 더 채용을 많이 해서 물량을 줄인다든가 그러면 시간을 더 늘려서 임금을 더 지급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시간을 두고 할 일이 아니고 당장이라도 또 연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편물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좀 처우 개선에서 나서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나라가 이제 하나라도 조금씩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렇죠. 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희망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인께서는 이거 저도 IT 업종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회사에 앉아있다 보면 택배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보면. 엄청나게 많이 택배 받죠. 받고 이런 거 보면서 네. 저는 2,500원의 택배가
저희 집까지 온다는 거에 놀랐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그냥 저는 그런 문제보다도 이렇게 시위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시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 좀 괴물처럼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있어요. 뭔가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특이하니까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눈으로 괴물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들부터 고치는 게 이런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진짜 이런 게 정말 우리 사회의 저임금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이게 문제가 심각한지 계속 짚어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우리를 슬프게 했던 것들 중에 2013년에 일본 방사능 관련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고 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2011년 3월 11일 날 있었죠. 예. 총 108명 한국 구조대원이 일본 현지 구조 현장에 투입이 되었고. 설령 기록계를 안 차셨나요? 그때 하실 때? 안 찼습니다. 안 차고. 안 차고 하셨어요? 예. 저희들은 방사능은 전혀 몰랐었고요. 지금이라도 그때 우리 108명에 대한 구조대원들, 또 관계자들, 방사능 피폭 쪽에 그쪽에 특수 검진이라도 한 번만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관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후쿠시마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후쿠시마에 파견됐던 편호숙 대원님과 그리고 108명의 대원들에 대해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저희가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또 해외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인데 제대로 된 방사능 검진도 못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심청해서 자체적으로 이 서명 운동을 진행해가지고 또 한정혜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어떻게 경과가 진행됐죠 이게? 그래서 신청을 한 분만 전체 108명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분에 대해서 20명에 대해서만 건강진단을 했어요. 근데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2분이 그중에 암 유소견자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예결위하면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서 활동을 하고 오신 분들인데 신청을 안 한 그러면 나머지 98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20명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매년 어쨌든 이분들은 추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을 해라라고 좀 요구를 해서 해마다 이제는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진짜 이게 네티즌들이 참여해 주셔서 거의 10,000명 가까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맞습니다. 이렇게 네. 또 소방방재청에는 또 협력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아니 다 받으셔야죠. 지금 22분 검사인데 2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나머지 분들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미국은 그때 이제 급파되었던 미국 군인들 중에서 일부 뭐 대장암,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나와서 도쿄 전력을 상대로 지금 소송도 제기 중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착해요. 그리고 본인이 몸에 이상이 있기 전까지는 설마 내가 그러려니 해서 이제 건강 진단을 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한국을 대표해서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보살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니 우리가 해서.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못 살았을 때 어떻게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